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13장 노년기에 왔습니다. 이 행사 이제 학습량이 꽤 많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드디어 노년기에 왔어요. 이 장의 기출 포인트는 노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와 인지적 변화뿐만 아니라 성격 발달, 사회정서 발달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했고요. 여기에 큐블러-로스의 죽음을 수용하는 5단계는 놓치지 말고 학습하자. 예, 나중에 기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이 나와요. 정답으로도 나오고 오지선다형 선택지로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이 노년기를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인행사로 공부를 시작을 해갖고 노년기 챕터를 열었다는 건 박수 받을 일이죠. 여기까지 잘 오셨고요. 이제 끝까지 한번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노년기를 마치고 연이어서 우리 그 인행사에서 배운 내용들과 관련해서 학자별, 그 다음에 인생 단계별로 해갖고 5쪽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총 정리표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헷갈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종합 비교표까지 요번 강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마지막 힘을 조금 끌어올리시기를 바라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쏙 볼게요. 노년기의 이제 여러 발달 영역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노년기 발달과 문제점을 보자 했는데요. 노년기에서도 이제 각 변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큐블러-로스의 비해 과정이 비중 있게 다뤄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특히 노년기 발달 별 3개, 노년기 관련 이론 해갖고 노년기를 또 바라보는 학자들의 그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근에 기출이 돼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회 때는요, 대부분 요 발달 단계별로는 한 해 단계별 한 문제 정도를 보는데 19회 때는 노년기에서 3문제나 나왔어요. 참 좀 이례적이긴 했지만 이럴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20회 때는 또 한 문제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평균 최근 5년간 1.2문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년기 관련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예,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결국은 에릭슨이겠죠. 예, 그래서 에릭슨의 노년기, 에릭슨은 통합대 절망으로 봤고요. 이때 통합을 성취하면 지혜로, 예, 통합을 자아통합이 되는 노인은 지혜에 있는 노인, 그 다음에 절망으로 가면 경멸, 이 경멸이라는 말 안에는 이제 분노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융 같은 경우는 중년기를 연구한 학자고 중년기의 비중을 많이 뒀지만 결국은 중년기의 비중을 뒀다라는 얘기는 노년기까지 비중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연속선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노년기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예, 329쪽 볼게요. 노년기의 특징부터 볼게요. 그 전에 제가 노년기 연령에 대한 논의를 조금 잠깐 얘기할게요. 노년기에 대한 그 연령에 대한 논의가 조금 우리가 될 필요가 있는 게 언제부터 노년기냐, 그리고 사회가 이렇게 많이 의학의 발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년기 연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여러 의견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65세 이후로 봤잖아요. 근데 지금 노년기의 연령을 좀 더 뒤로 밀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2023년 그래도 좀 최근 자료로 표본수가 많은 걸로 좀 찾아봤는데 2023년 2월 자료인데요. 서울에 사는 만 65세 노인 3,000명에게 물었더니 노인이 생각하는, 이게 좀 재밌죠?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는, 기준 나이는 했더니 결과가 평균 72.6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노인의 연령으로 보는 65세보다 7.6세나 많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학의 발달이나 건강의 유지 이런 측면에서 65세부터 노인으로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노인들 자신이 느끼는 게 이제 나온 결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볼 땐 이 사람 노인이지만 그 사람 자신은 자신을 노년기로 볼까? 이런 질문을 속에 좀 갖고 있으면서 어르신을 만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그런 얘기 좀 합니다. 노년기의 특징 보겠습니다. 기능 손상과 만성질환의 위험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쉽다. 전반적으로 반응 속도가 저하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안전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요. 빙판길부터 시작해서 노년기의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만약에 크게
골반이랑 이제 엉치뼈 다치시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못 일어나게 되면은 또 이제 악화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 그다음에 조심성, 경직성, 수동성, 내향성이 증가한다. 별표 하셔야 돼요. 자, 바로 모든 노인은 아니지만 성격 특성이 보편적으로 노년기에 가면 어떤 변화가 있더라? 조심성, 그다음에 융통성이 아니에요. 경직성, 유연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다음에 능동성이 아니라 수동성, 내향성이 증가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에릭슨은 이 시기를 자아 통합대 절망이다라는 심리사회적 위기과업으로 설명했고, 노년기 과업은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내가 살아온 삶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의 키워드가 있는 그대로인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사람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자아 통합의 수용, 시기이다. 결국 자아 통합도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을 끌어안는 힘이 있어야, 내가 성공만 한 인생이야가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도 실패도 끌어안는 힘이 있어야 통합이 되겠죠. 그걸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 축소. 노년기에 그러다 보니까 고독과 소외를, 저도 이렇게 그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자녀가, 그러니까 어르신 자신이 이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더 그렇고요. 많이 드실수록 자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자기 형제자매를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고독과 소외의 문제가 이제 더욱더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노년기 발달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중요도 별 셋인데요. 어떤 것들은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히 아는 것들은 큼직하게 가겠습니다. 신체 발달에서 외모 나오는데요. 주름이 는다,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 아니까 조금 넘어갈게요. 그 내용들은. 자, 그 다음에 감각에서 이제 조금 보시면 다른 것보다 청각을 조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고음을 듣는 능력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65세, 79세는 45세, 64세 때보다 청력의 손실이 5배가량 높고, 남성의 청력 손상 경험이 여성보다 많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못 들을 때 짜증내서 얘기하지 않아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시각, 대개 수정체, 각막, 망막, 조리개, 시신경 약화가 초래된다. 시신경 떨어지고 색채 지각력도 줄어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보시고요. 뭐 다른 것들은 조금 생략하고 볼게요. 일단은 노년기에 우리가 시각과 청각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실감나게 느끼잖아요. 중년기 후반부터도 되게 많이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 치아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도 여러분이 좀 보실게요. 골격과 관절에선 다른 것보다도 맨 끝에 골다공증,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 증가한다. 기타 볼게요. 항상성의 효과가 줄어들어 생리적 적응 능력이 감소한다. 이거는 뭐 중년기부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맨 끝에 심장의 크기가 줄고 심장의 지방분이 늘어나며 심장 근육은 늘어지며 말라붙는다. 그래서 심장계 질환이 되게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 아실 것 같아요. 자, 인지 발달로 올게요. 331쪽. 정신운동 기술 했는데요. 노인도 젊은이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는 있으나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체 운동이나 정신활동은 정신운동 기술, 특히 속력, 속도, 힘, 정력 등의 상실을 줄인다라는 거.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고요. 자, 지적 기능, 이것도 이제 나오죠. 지금 우리가 청년기부터 인지적 장애, 인지적 기능과 관련돼서 정설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노년기도 한번 볼게요. 일단 인지 기능과 관련돼서 청년기에서는 학자들 간에 합의된 바 없다, 뭐 여전히 형식적 조작기의 연장이다, 이런 거고요. 중년기에는 우리가 여기서도 그 상반되는 의견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쵸? 자, 이제 노년기 볼게요. 노년기의 지적 기능이 쇠퇴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많다. 대부분 지적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잘 유지된다. 그러니까 노년기라고 해서 지적 기능이 아주 당연히 쇠퇴한다라고 단언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꼭 보시고요. 정보 처리의 반응이 둔화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지적 기능이라는 걸 그것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하는데요. 그 점 하나, 둘, 셋, 네 번째. 지적 기능이 노년기에 실제로 떨어지는지 판단할 수 없다. 지능 점수는 떨어지지만 이것이 지적 능력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능만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 시간이나 시각 정보를 운동 반응으로 전환하는 능력과 기억,
문제 해결, 정보 처리 과정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반응 속도가 둔화되지만 개인차가 있고 지식과 실용적 능력을 결합한 개인의 능력인 지혜가 발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라는 걸 뭐 단순 암기나 축적된 정보력만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대해서는 요 정도는 정설이에요. 거기 한 걸음 더 보시면 단기 기억력이 장기 기억력보다 감퇴된다. 이거는 중년기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은 약화되는데 장기 기억은 약화된다라고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잡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성격 발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 성격 발달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정확히는 읽어야 되고 기출이 좀 되더라는 거죠. 내향성과 수동성의 증가, 뭐가 증가하나? 내향, 뭐 반대말을 좀 같이 기억하셔야 좋죠. 외향보다는 내향성, 능동성보다는 수동성, 조심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경직성이 증가한다라는 건 유연함이나 융통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불안이 높아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우울 성향의 증가. 예, 노년기에 우울 성향이 증가할 때 그 잘못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해지면요. 기억도 잘 안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억력 떨어지면 아우 엄마 치매인가 봐 하고 이제 또 치매 검사하러 가자 그러고 또 막 치매 아니야 하고 막 걱정하면 더 우울하죠. 예, 검사하는 건 좋으나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말의 대화 방식을 좀 피해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생에 대한 회상의 경향. 예. 회상 많이 하죠. 모이시면 아주 옛날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예, 그러시잖아요. 예. 그다음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 증가, 성역할 지각의 변화, 의존성의 증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벌써 많이 느꼈는데, 키오스크인가요? 아우, 저는 무인 시스템 이렇게 기계 앞에 서면 탁 긴장이 올라와요. 몇 번 버벅거리고 사용하거나 어떨 때는 좀 더 걸어가도 사람 있는 데 가서 자고 그러거든요. 어르신들에게는 이건 너무나 힘든 거죠. 의존성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도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 속력을 계속 낼 것인가? 어떤 것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시간 전망의 변화, 그 다음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이 정도 이제 같이 볼게요. 다 읽진 않고요. 내향성과 수동성의 증가는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따라 사물을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것들이 좀 증가한다 했고요. 조심성은 몸에 이제 저하들이 오니까 그럴 수 있겠죠. 경직성, 우울 성향도 아까 제가 조금 설명했고요. 회고가 증가한다도 했고요. 쭉 보시면 7번 좀 봐드릴게요. 성역할 지각의 변화. 남성은 친밀성, 의존성, 관계지향성이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공격성, 자기주장, 자기중심성, 권위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예, 요거 남성이 증가하는 관계지향은 중년기에 융이 말하는 아니마와 좀 관련되고요. 여성의 이제 공격성, 자기주장 이런 건 아니무스와 관련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중년기부터 이게 조금 연속된다라는 걸 좀 보시고요. 요것들이 이제, 아까 저번에 설명했지만, 아니무스 여성에 있어서 이게 아주 부정적으로 나오면 심한 짜증이나 공격성으로 나오지만요. 이게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건강한 자기주장으로 나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봐야 되고, 중요한 건 자기 자신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아니무스가 움직이네. 근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움직이지? 라거나, 이 정도는 건강한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그게 내가 나를 보는 힘인 거죠. 예. 남성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고요. 의존성의 증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너무 자동화로 가면서 노인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조금 보시면 좋겠어요. 333쪽으로 가시면 시간 전망. 예, 40세 이후부터는 시간 전망이 변화합니다. 예,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을 계산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회피하기 위해 과거에 대한 회상에 집중하거나 과도하게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니까 과도하게 미래지향적인 건 조금 부정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되고요. 이 시간 전망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중년기부터 노년기에는 유난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1년이 동일하게 365일이 중년이나 노년에게만 빨리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연구해 봤더니 그런 거래요. 중년기나 노년기에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건 생활의 패턴이 단조로울수록
빨리 간다고 느낀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시간이 조금 빨리 간다고 덜 느끼기 위해서는요, 나 스스로에게 다양한 경험을 좀 줘야 되는 거죠. 매일 똑같은 길로 가기보다는 요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보고, 주말에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만 보는 것보다는 요런 주말도 보내고 저런 주말도 보내고 뭐 이런. 그래서 나에게 내 형편 안에서 허락되는 것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추억과 이야기거리가 있을수록 시간이 덜 빨리 간다고 느낀대요. 예, 그래서 너무 생활에 그 성실한 사람들일수록 어느새 1년이 이러고 열심히 살았으나 허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새로운 경험에 좀 나를 열어봐 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노년기에도 노인들이 친구들하고 조금 놀러도 다니고 뭐 이런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좀 자녀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남을 좀 연결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생각도 조금 하시고요. 예, 그 밑에 내용 뭐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 보시고요. 사회정서 발달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암기할 사항이 있어요. 지위와 역할의 상실인데요. 노년기에는 이제 직업의 상실 오고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지위도 이제 변화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년의 역할 유형에 대한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옆에 합격자의 한마디에 나와 있는 표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예, 요것들을 조금 가져올게요. 노년기에 많은 어르신들의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 그 차이가 왜 올까 봤더니 지위와 역할에 따라 4가지로 나눴어요. 자, 볼게요. 지위도 여전히 있고 역할도 있어요. 둘 다. 그러면 이때는 제도적 역할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노인들은 지위도 역할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노년기가 덜 고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333쪽 끝에 보시면, 자, 이게 지위도 있고 역할도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지만 노년기에 내가 지위가 있다라는 건 사실은 그 지위에 요구되는 책임을 못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또 긴장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존재하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년기 역할이 희박한 경우는 지위는 있는데 역할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 바로 이제 지위는 있는데 유명무실한 역할인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도 막 명함 갖고 계신 분들이 보여주면 막 마을 무순회 뭐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뭐 여러 뭐 총무 뭐 있는데 그 모임에 안 와도 뭐 딱히 연락도 안 오거나 1년에 막 한 번 모일까 말까 이런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위는 있는데 역할이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 역할은 여기 보시면 역할은 많은데 여기는 지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이 되는 노인들인 거죠. 그래서 공식적 지위는 없는데 역할이 되게 많은 경우, 뭐 조선 세대라거나 아니면 이제 배우자의 병간호가 상당히 많이 돌봄 노동을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경우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무역할은 둘 다 없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지위도 없고 그다음에 역할도 없는 이런 경우에는 생활이 되게 고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독거노인을 만난다 하더라도, 독거노인이라 하더라도 이게 다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망을 연결해 드려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요게 있고 없고에 따라 뭐라고 명칭을 붙이나 이렇게만 하면 물론 정답은 찾겠죠. 근데 중요한 건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노인을 이 프레임으로 한번 볼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노년기가 자아통합식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 만나는 어르신은 자아통합이 어느 정도 됐을까? 이런 질문을 갖고 대화를 해보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정확히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제도적인 역할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존재하고, 희박한 역할은 불이익은 매우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딱 역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위는 있어도. 그런 메커니즘까지 아시는 게 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위와 역할 상실에 따른 노인들의 대처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유형이 근로형, 한거형, 사회오락형, 자기완성형, 참여형, 폐쇄형이 있는데요.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도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서 요 말 자체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할 상실에 따라 노인들이 어떻게 돼요? 어떤 어르신들은 나를 받아만 준다면 되게 그 대처 방식이
일을 계속 하겠다라는 형이잖아요. 이거 다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어르신들은 막 그 복지관에 그 어르신들 프로그램은 다 등록을 해서 다 경험해보고 싶어 하시고 다르잖아요. 그걸 보란 얘기예요. 자, 역할 변화와 적응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뭐 어렵진 않지만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조부모 역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 조부모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조부모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노년기에 또 그 손주들을 보면서 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이 또 돌봄 노동이 그 사람의 신체 역량이나 연령에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다 같이 잘 매칭이 되면 상실감도 극복하게 되고 또 의욕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르신들이 다 똑같은 조부모 역할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나누어 본 거죠. 공식형, 재미추구형, 대리부모형, 가족지의 저장형, 원거리형, 조부모의 역할이에요. 공식형은 손자녀에게 선물을 주고 열중하지만 부모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 것. 재미추구형, 손자녀를 여가활용의 원천으로 보고 손자, 조부모 상호 간의 만족감이 높다. 대리부모형,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녀의 육아와 교육을 담당한다. 예, 현장에서는 이런 대리부모형의 조부모를 위해서 손주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 간 시간에 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또 하기도 해요. 예. 그 다음에 가족지의 저장형, 사회가족 내의 권위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저장함. 그러니까 가족지의 저장형으로 어르신의 권위를 잘 존중받는 경우가 점점 드물어지기 때문에 노인의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원거리형, 휴일이나 가족의 특별한 의식 외에는 별로 접촉하지 않는 형.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어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손주와의 관계는 어떤가, 뭐 또 젊으신 분은 나와 우리 조부모와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 정도 보고요. 이제 사실은 쓰여진 내용은 어려운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배우자 사별로 인한 역할 변화입니다. 같은 날 손잡고 같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 가장 힘든 역할 적응이 바로 뭐냐?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역할 변화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실은 슬픔이나 우울뿐만 아니라 극심한 혼란을 준다. 배우자와의 사별에 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예, 이 경우는 사이가 좋은 부부였어도 또 사이가 아주 나쁜 부부였어도 여러 가지 혼란이 옵니다. 예, 그래서 상실에 대한 준비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블러-로스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죽음에 대한 단계만 연구한 게 아니라 큐블러-로스 관련 그 책을 보면 상실 수업이란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보시면 되게 많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퇴직자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사회생활, 사회 정체감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은퇴는 개인의 삶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은퇴는 우리가 예측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잘 도와드리면 퇴직에 대한 충격이나 적응은 조금 더 쉬워지고 충격도 좀 완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갑작스런 퇴직일수록 더 힘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이제 은퇴 전에 나는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나를 은퇴 전에 명칭으로 불러주진 않는단 말이죠. 그때 어르신들이 그렇게 불리지 않아도 나는 나이고 나로서 괜찮아. 이게 되셔야 은퇴 후의 삶이 건강한데 은퇴 전에 내가 뭐를 했는데 또 그만큼의 대우를 안 해줘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면 이 삶이 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의 발달과 관련돼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릭슨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바로 에릭슨의 이항대립의 위기발달과업, 자아통합대 절망감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데 자아통합을 한 노인은 긍정적 자아 특질인 지혜로 가죠. 예. 근데 절망으로 가면 경멸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것들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에릭슨이 말하는 자아통합의 뜻입니다. 예. 통합성은 일생 동안 일어났던 사실들을 두려움 없이 수용하며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중에 능력이고 아무에게나 안 생기는 능력입니다. 그게 힘들다는 거죠. 자아통합은 자신의 인생을 수용하고 갈등, 실패, 실망 등을 성공, 기쁨, 보람 등과 함께 전체 삶 속에 통합시키는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져야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기에 나는 성공만 했어. 그런 놈만 자아통합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에릭슨 할 때 모든 이항대립의 위기발달과업에서 다 긍정 특질만 100% 가져도 이거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흔들리는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인데 이때 이 통합이라는 건 내 인생을 회복한데 성공도 실패도 엄청나게 했던 실수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자아통합이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자아 특질로 이제 가면 경멸로 가는 절망인데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지속적인 후회,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은 불완전, 충족되지 못한 삶.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때 그 놈이 내 돈만 안 해먹었어도 막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간혹 여러분들이 전철이나 이렇게 탔을 때 막 전철에서 아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막 화내는 어르신들 보잖아요. 그럴 때 아이씨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에릭슨을 배웠으면 좀 이런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아, 자아통합에 실패를 하셨구나. 예. 저 절망감, 그게 저 경멸과 분노로 나오는구나. 그게 배운 거예요. 그걸 좀 보시라는 거예요. 예. 자, 그걸 좀 보시고요. 예, 팩의 심리적 적응. 예, 여러분 제가 앞서서 중년기 할 때 팩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중년기와 노년기의 적응 과정을 말했다. 그래서 중년기 뭐뭐 대 뭐뭐에서 4가지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년기의 심리적 적응. 그래서 팩의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년기에 바로 심리 적응은 직업, 역할 몰두에서 이제 은퇴했으니까 뭐로? 자기 분화로 전환. 신체 몰두에서 신체 초월로 계속 아직도 막 내 몸의 건강 막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청년 못지 않다. 그러면 좋은데 그걸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몰두에서 자기 초월로. 그래서 신체 초월, 자기 분화. 요게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1번 보시면 퇴직 이후 직업 역할 이외에 다른 역할을 통해서 정체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직업 역할 퇴직했는데 내가 왕년에 뭐 교장 선생님이 그것만 하지 말고 다른 역할로도 나를 만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신체적 외모나 그런 게 아니라 노화를 인정하고 창조적인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신체 초월. 그 다음에 자기 몰두에서 자기 초월, 죽음을 앞둔 쓸모없는 존재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그래야 이제 죽음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이제 클라크와 앤더슨의 적응발달 과업 이론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클라크와 앤더슨은 노령기에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5가지 적응 과업을 얘기했어요. 이건 그냥 빠르게 읽을게요. 노화의 현실과 이로 인한 활동 및 행동에 제약이 오는 것을 자각한다. 신체적 및 사회적 생활 반경을 재정해야 한다. 노화로 인한 제약 때문에 종전처럼 만족시킬 수 없는 욕구를 다른 방법으로 만족시킨다. 자기의 평가 기준을 새로이 설정한다. 예, 이것도 행복하는 한 방법입니다. 내 기준치를 좀 바꿔보는 거죠. 노령기 생활에 맞는 생활의 목표와 가치를 재정립한다. 예, 이렇게 5개 했고요. 이제 요걸 좀 볼게요. 성공적 노화 이론과 관련된 거고요. 여기도 좀 기출이 됩니다. 교재에 나온 거 그대로고요. 근데 좀 표로 보고 비교했으면 좋겠어서 표로 좀 봤어요. 자, 성공적 노화 이론은 크게 분리 이론과 활동 이론이 있고요. 이 2 이론은 좀 입장이 대비적이에요. 그래서 분리 이론의 대표학자가 커민과 헬이고요. 활동 이론 이제 하비거스트이거든요. 교재 그대로라서 이거 보고 할게요. 분리 이론은 노년기에는 이 이론의 입장은 옳고 그름은 없어요. 노년기는 사회 심리적으로 철회하는 선천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년기에 다양한 역할과 사회관계에서 점차 물러남으로써 반응하는 과정을 분리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철회는 자신에게 더욱 몰두하게 하는 노년기의 발달적 성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분리이론 나쁜 이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내가 막 빠르게 빠르게 능력을 검증시키고 하고 뭐 그랬던 어떤 사회생활에서 나를 좀 철회해서 뒤로 좀 물러나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노인은 선천적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분리이론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이론의 커밍가이리는 노년기에는 그런 성향을 인간이 갖는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활동이론은 아니다. 분리이론과 반대로 이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생활 양식을 노년기에도 지속하는 것이 노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 그래서 바로 활동 이론은 말 그대로 성공적인 노화는 사회 정신적 물리적 참여, 그러니까 이 활동 이론가들은 노년이 돼도 사회적 활동이 많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둘이 좀 대비적인 거죠. 옳고 그름은 없어요. 어르신들 만나면 이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노년기에는 조금 한적한 데 가서 나도 돌보고 좀 더 내가 갖지 못했던 내 시간들을 가지면서 지내고 싶어. 이런 분리이론, 즉 철회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막 복잡한 어떤 거보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난 노년기 돼도 나는 여전히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만족을 찾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고. 예. 그러나 두 이론은 어때요? 성공적 노화가 분리가 나쁘다? 아니에요. 예, 선천적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 다음에 활동?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노화 이론 둘 다. 근데 서로 반대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성격과 생활 양식 이론은 성공적 노화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 관점. 이것들이 서로 이제 논쟁을 하니까 노화의 유형과 성공적 노화는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 이론 그만 싸워라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성격에 따라 내가 내향이 높으면 사회생활에서는 자꾸 외향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 성격이 외향이 높으면 이제는 나 좀 분리돼서 사회적 철회를 하고 나에게 조금 사회적 관계보다는 나에게 좀 집중하고 싶어 이건 거고요. 활동이론은 아니죠. 내가 사람들하고 손잡아야 에너지가 나오는데 왜 혼자 있어 이거잖아요. 활동해야 내 생활 만족이 높아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론은 개인의 성격으로 바탕을 하고 포괄적으로 둘 다 성격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이해 가셨죠? 요거는 기출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이론입니다. 이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나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느 쪽인가? 예, 비애와 죽음의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는 죽음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죽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질문 아닐까요?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비애의 관리와 죽음에 대한 교육, 상실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을 일정한 시간 내에 끝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고만 슬퍼하시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실에 대한 애도 반응은 개인차가 있는 게 인정되고 수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한 애도 과정이 일생 동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 개인차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비애에 관련된 대표 학자가 큐블러-로스잖아요. 예. 요거를 이제 지금 얘기할 거예요. 이 큐블러-로스 여자분이고요. 정신과 의사였는데요. 중환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터미널 병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적인 어떤 변화는 이제 어렵고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만 해줘야 되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병동, 터미널 병동에서 이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일하면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대상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심리적 적응 단계를 연구한 게 상당히 유명하죠. 그게 바로 이제 큐블러-로스의 비애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보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큐블러-로스는 시카고 대학병원에 입원한 중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5개의 심리적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제시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죠. 뭐 터미널 병동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심리적 적응 단계. 노인에게도 이제 나이가 죽음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심리적 적응 단계를 5단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부인, 부정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경로, 분노의 단계, 협상, 우울, 수용. 반드시 외웁니다. 기출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 정말
거의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정답으로도 나오면서 동시에 선택지로도 나와서 정말 너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노년기 낼 문제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할 만큼 중요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연구가 꼭 노년기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둔 환자들 뭐 이런 거고요. 이 연구는 또 어떻게도 활용되냐면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때, 그래서 이 단계가요, 이혼을 앞둔 사람의 심리 적응 단계로도 이혼을 하고 나서의, 그러니까 이혼도 상실이잖아요. 죽음도 상실이고, 예, 그렇게도 하고요. 자녀가 장애임을 알게 됐을 때도 건강한 자녀를 기대했던 거에 대한 상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실 앞에 심리 적응 단계로도 적용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죽음에 대한 걸로요. 그래서 첫 번째가 denial이에요. 아니야, 아닐 거야.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은 암입니다 뭐 하면은 흔히 이거 오진이야,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닥터 쇼핑을 하게 되죠. 당신보다 더 똑똑한 의사 만나서 아니라는 얘기 듣고 말 테야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쇼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앵거이죠. 예, 왜 하필 나에게 뭐 이런 거죠. 왜 하필 나에게 암이, 왜 나에게 벌써 뭐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거는 저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왜 하필 내 착한 아내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노를 터뜨리는 거고요. 세 번째가 바로 협상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상실의 일부 또는 상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떤 불가사의한 힘과 협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이 어떤 큰 상실을 앞두고 있거나 충격적인 어떤 거 앞에 당신이 만약에 나에게 다시 한번 뭐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라거나, 아니면 뭐 배우자가 몹시 아플 때 배우자를 떠나봐요. 우리 뭐 배우자가 살 수만 있게 해준다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협상인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그걸 알게 되는 것. 그게 안 된다는 거. 불가사의한 힘이 나에게 내가 내민 카드에 오케이 하지 않는 걸 알게 됐을 때 우울이 오는 거죠. 너무 슬프고 끔찍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상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이 상실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깊은 우울이 오는 거고요. 깊은 우울의 끝자락에서 오는 게 이제 수용이죠. 이 팩트를 받아들이자. 예. 그래서 요 단계가 이제, 주어지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 이렇게 배우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사람이 상실, 죽음이나 어떤 큰 상실 앞에 이 단계를 거쳐 끝내 다 수용이라는 단계까지 이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 이걸 연구했더니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 부정만 하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예. 어떤 사람은 분노만 하다가 맞이하고요.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협상까지 갔다가도 다시 또 화가 더 날 수 있고요. 예. 근데 어떤 경우는 우울까지 가고 뭐 했다가도 다시 또 이럴 수 있고요. 이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남겨하지 마세요. 그러나 다수의 연구를 해보니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고 이제 마지막에 건강하게 수용하는 단계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좀 더 품이 있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품이 있는 죽음을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분노가 전혀 없느냐? 그렇잖아요. 개인차는 있어도 요 단계들은 거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순서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를 외웠습니까? 내용을 정확히 아십니까? 사례를 제시하고 이거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옷 입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인데 이제 계속 중요하니까 내고 싶을 때 출제자들은 뭐죠? 문제의 유형을 바꿔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훈련하게 도와주는 게 기출해독이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장별 기출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까지 했고요. 이 순서가 기계적이지 않다는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정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연구를 한 게, 웨스트버그 모델이에요. 근데 크게는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읽지는 않고요. 이 웨스트버그 모델은 이제 부정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거 뭐부터 해야 된다고 본 거죠? 충격. 나에게 암이라니부터, 아내가 곧 죽는다니부터 해갖고 충격과 부인 단계, 감정 분출, 분노.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 부정 단계라면 여기는 두 개가 이제 분노 단계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요 다음 단계들은 되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혼란스럽게
순서가 혼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애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면서 병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너무 슬픈 나머지 안 먹고 막 이러면서 그다음에 공포, 죄책감, 우울감, 그다음에 재돌입의 어려움, 그다음에 이 재돌입의 어려움은 삶의 제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든 것, 희망, 점차 제자리를 찾으려는 것, 현실 확증, 삶의 자리를 찾고 과거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이 웨스트버그 모델은 좀 더 디테일해요. 이것도 표로만 정리해드렸지 내용은 같고요. 한편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큐블러로스가 되게 기출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것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웨스트버그는 시작에서 부인만이 아니라 충격부터 시작했다라는 것부터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노년기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돼서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톨로지라는 그 학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럴 때 건강한 죽음을 맞이하게 도와주는 사람을 사나톨로지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재는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현장 사회복지사가 된다면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품위 있는 인생의 마무리를 돕는 학문으로 사나톨로지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건 뭘까?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나톨로지스트들은 품위 있는 죽음 맞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돕나, 상실에 대한 그 좋은 대처를 돕는 역할은 뭔가, 이런 관심을 갖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노년기의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심리체계 측면의 실천, 사회체계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죽음에 대한 태도 부분 좀 볼게요. 심리체계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 자아통합, 호스피스 그 밖에 원조인데요. 죽음에 대한 태도, 노인들은 자신의 죽음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에 대해서도 수용해야 한다. 그쵸? 너무 많은 죽음을 보는 시기가 되는 거죠. 친구들의 죽음 소식 뭐. 그래서 이때 339쪽 죽음의 과정에서 원조하는 전문가는, 이 죽음의 과정을 원조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사나톨로지스트입니다. 광범위한 개인차, 죽음을 받아들이는 개인차를 수용하고 이 사람들이 죽음을 편히 맞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그런 걸 도울 수 있는 거죠. 왜? 우리의 업무 중에 사례관리에 독거노인 만나러 얼마나 많이 갑니다. 근데 또 독거노인이면서 또 와병도 있으시면 이 사람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어떤 단계의 하루하루를 만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친절하기만 해. 그 친절한 거 중요하지만 좀 더 지식을 갖추고 가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아통합과 죽음, 예, 이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의 이론에 근거해서 자신의 과거 사건을 재구조화하는 인생회상. 여러분, 앞에서 에릭슨 배울 때 에릭슨의 회상요법 얘기했잖아요. 에릭슨은 어떤 실천 기법을 쓰나 해갖고 거쳐온 삶을 보면서 건강한 이 시기들을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인생회상 기법을 사용하여, 그게 앞서 에릭슨에서만 한 회상요법, 노인 상담에서 많이 쓴다 그랬죠. 과거 경험에 점진적으로 되돌아감으로써 과거의 왜곡된 경험을 해결하고 통합할 수 있으며, 왜곡된이 뭐예요? 그건 100% 실패야만 보는 거 왜곡이잖아요. 내가 그때 그걸 배웠지, 그 실패를 통해서. 이런 왜곡들을 해결하면서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발달과업인 자아통합 때 절망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호스피스 개념 좀 알고 계셔야죠. 저는 노년기와 관련돼서 호스피스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뭐 큐블러로스나 이런 게 너무 많은 걸 보면 앞으로 호스피스도 나올 만하지 않나라고 예측해 봅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에 대한 지원은 호스피스가 있다. 호스피스 활동은 그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볼게요. 호스피스는 적절하게 고통을 조절하는 것으로 환자의 고통과 공포를 완화한다 그랬는데요. 완화 치료예요. 호스피스에서 중요한 건 A에서 B 상태로 병이 있는데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터미널 병동에 가는 건 고통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것 말고는 의료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게, 자기를 통합하고 맞이하게 돕는 거죠. 예, 그래서 환자를 완화한다. 완화 치료적이고요. 둘째, 수명을 연장하는 첨단 기술을 피한다. 셋째, 환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평안함과 평화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종교적인 어떤 거에서 시작됐습니다. 넷째, 사망 이전과 이후 유족에 대한 지원으로. 그러니까 호스피스 지원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예, 보내고 난 상실감이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유족에 대한 지원까지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십니다. 예. 그 밖에 원조는 이제 노년기의 심리적 위축에 대한 지지적인 상담이라거나 또, 노년기에도 배움에 대한 욕구들을 잘 이제 도와드리는, 그 사회교육 프로그램, 뭐, 장구치기 말고도 얼마나 다양한 게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역 특성에 맞게 마련하고 하는 게 사회복지사에게도 중요한 일이죠. 자, 마지막으로 사회 체계 측면의 실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경험하는 삶의 쟁점들은 노인의 사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요즘엔 오고까지 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하기도 하는데, 일단 사고라고 할 때에는 빈곤, 그 다음에 질병, 고독, 역할상실, 노인이 갖는 노년기의 고통에 대한 거죠. 4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얘기하고요. 이제는 여기에 오고라 그래서 노년기의 성 문제를 좀 같이 넣습니다. 노년기의 성도 제가 앞서서 뭐 이런 얘기 다른 챕터에서 했는데, 포괄적 성, 생애주기 전체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성의 의미가 뭔가, 이런 포괄적 성교육을 한다 그랬잖아요. 포괄적 성교육. 그래서 노년기에도 이 성의 문제들이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오고 5가지 고통에서 성을 넣습니다. 노년기의 성. 자,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제 노년기의 실천 측면을 340쪽 쭉 나오는데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 얘기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가 조만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뭐 그런 영화도 있긴 한데, 하여튼, 노인을 위한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노인을 위해서, 노인의 고통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한 6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소득 감소와 경제적 의존, 예, 노년기 빈곤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게다가 이제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어떤 노인에게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더 오래 살고 싶은 건 있는데, 그러면서도 긴 내 삶이 너무 힘들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양가 감정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인의 경제적 문제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다. 그다음에 건강 악화와 보호 문제. 노년기가 되면은 개인차가 있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이제 건강의 문제, 그다음에 가족에게는 의료비 부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테마이고요. 역할 상실 뭐 말할 것도 없죠. 노년기의 고독이라는 것도 한 지붕에 산다 하더라도 대화가 거의 없다라거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게다가 뭐 한 지붕에 만 살아도 또 그나마 또 적인데 전혀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경우에 역할 상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사회심리적 고립, 고독. 예, 이거는 이제 역할 상실을 넘어서 역할 상실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고립과 고독의 문제죠. 그래서 소외감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이런 것들 대단히 중요하고요. 노인의 성 문제, 아까 오고하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노인의 성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대책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재혼을 위한 상담 사업 및 프로그램 제공, 노인의 성에 대한 전문 상담소나 성상담 전문가의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 그래서 노인이 무슨 성을, 그런 거 편견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노인 학대 부분 보겠습니다. 노인 보호를 위한 서비스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며,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가족의 수발을 보충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걸 케어버든이거든요. 집에 아프신 어르신이 있는데 이걸 온전히 딸이나 며느리 누구 한 명에게 주어진 역할로만 하면 이 돌봄 노동에서 오는 고통이 가족의 스트레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원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노년기 이야기 같이 좀 나눠봤고요. 대표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기출. 예, 대표 기출 보기 전에 우리 딱 그 얘기만 한번 하죠. 우리 모두가 노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 그 생각을 하면 이 챕터가 좀 더 의미 있게 읽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유한한 존재라면 노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겠죠. 자, 노년기의 특징, 발달, 노년기 관련 이론, 이런 것들이고요. 최근 시험까지도 이제 큐블러로스 꾸준히 출제되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정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21회 때 문제, 노년기 65세 이상에 관한 노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노년기의 여러 특성들 봤는데 틀린 것. 1번, 주요 과업은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노년기의 자아 통합을 돕는 거고 그 얘기니까 맞죠. 2번, 생에 대한 회상이 증가하고 사고의 융통성이 증가한다. 회상 증가는 맞지만 융통성, 유연성이 아니라 경직성이죠. 예. 뭐 고집이 세진다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거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내 신체적 능력도 제한이 오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경직성. 그래서 틀린 건 2번이고요. 3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많아진다.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보시면 안 돼요. 아버지 그거 왜 버리지?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치매의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아진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예. 그 다음에 내향성이 증가한다도 우리가 전체적인 특성에서 좀 봤죠. 그래서 정확히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런 정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럼 문제에 대한 걸로 조금 볼게요. 선생님 큐블러로스 많이 나온다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장별 기출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19회 때 보시면 큐블러로스 관련된 문제 나왔고요. 예. 17회 때 이거 최근 5년이거든요. 큐블러로스 나오죠. 큐블러로스 이렇게만 나올까요? 아니에요. 이건 문제 요구 지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선택지에 또 나오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노년기 전체에 대한 지문들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노년기까지 문제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 봤고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강의가 끝난 게 아니라 강의 초입에 소개해 드렸듯이 전생의 발달과 관련돼서 이제 종합비교표를 같이 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 PDF 파일로 자료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만큼은 선택하지 말고 다 좀 출력을 하세요. 그래서 인행사 8장부터 13장까지 그래서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내용을 종합했어요. 그 어떻게 종합을 했냐면 전생의 시기별로 그렇죠.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니까 그 다음에 학자별로 각각의 시기를 뭐라고 명칭했는가 뿐만 아니라 영역별로 봤어요. 영역이라 함은 여기 보시면 신체 발달 영역,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정서 발달, 성역할, 성격 발달, 도덕성 발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시기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실천의 초점은 어디로 가야 하나. 그래서 우리 교재 8장부터 지금 13장 노년기까지를 표로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너무 잘 정리됐죠. 각 시기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횡으로 볼 수 있게끔 같은 지표를 가지고 횡으로 볼 때 비교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헷갈리지 않는 거를 좀 도운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뭐가 왜 이렇게 많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8장부터 13장까지를 5쪽의 표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를 보더라도 다른 시점하고 다른 영역하고 비교할 수 있게 돕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 자료만큼은 출력을 해서 조금 활용을 적극 하시면 좋겠고요. 시험 볼 때 이런 표가 딱 정리되어 있으면 덜 흔들려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의 형광펜이라거나 이런 걸로 좀 표시를 하면서 보시고요. 당연히 제가 지금부터 5쪽짜리 표를 말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개념 설명 안 합니다. 중요한 건 이 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 표의 의도는 뭘까요? 이런 유용함을 가져가세요. 이런 선에서 설명할게요. 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 그대로 전생의 시기별, 영역별 종합비교입니다. 예, 시기, 태아기, 영유아기, 그 다음에 영유아기에서는 우리가 영아기, 걸음마기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학년 전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잖아요, 아이들. 그 다음에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어때요? 아주 획일적이진 않으나 대강 연령을 영아기 하면 2세까지, 걸음마기 2세, 4세, 그 다음에 학년 전기 4세, 6세 이렇게 나눴고 아동기 7세, 12세, 청소년기 19세까지, 청년기 29세, 장년기 64세까지, 노년기 65세 이후 해서 이렇게 연령의 구분을 해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 시기 어느 학자는 무슨 거, 어느 학자는 무슨 거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학자별 시기 명칭을 넣어드렸는데 여기 학자를 누구누구 넣나 한번 볼까요? 프로이트, 에릭슨, 삐아제.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삐아제만 할 수 없죠. 콜버그 또 나와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것들인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하나하나 보지는 않겠는데 누구의 어느 단계는 누구의 어느 단계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영학이라면 프로이트의 구강기, 에릭슨의 신뢰대 불신.
더 들어가면 긍정적, 부정적 자아 특질. 삐아제는 이 시기를 감각운동기. 예, 요것들을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년정기 4, 6세부터는 좀 더 어려워지는데 왜 그럴까요? 여기에 도덕성 발달이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삐아제도 여기에서는 단순히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라 학년정기 4세, 6세부터는 도덕성 발달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삐아제는 타율적 도덕, 자율적 도덕 말했는데 이 시기는 타율적 도덕. 그 다음에 누가 또 나와야 돼요? 도덕성이면 콜버그가 나와야 되잖아요. 전인습적 수준. 예, 그 전인습 1, 2단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시기부터는 바로 프로이트, 에릭슨, 삐아제뿐만 아니라 삐아제는 뭐 인지만이 아니라 도덕성, 그 다음에 콜버그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전인습, 인습, 후인습 요 시기들 맞춰야 되잖아요. 요것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는 읽지 않겠으나 이 표가 갖는 유용성, 한눈에 보기 표가 뭔가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별 명칭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시기를 말하는 명칭들이 있죠. 그걸 조금 묶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흐름을 좀 볼게요. 영아기는 1차 성징기, 1차 성장 급등기, 뭐 성장 폭발기라고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때 또 중요한 게 최초의 양가 감정 너무나 중요했죠. 구강기 후기에 엄마가 어쭈다가 이유식 줄 때 이 엄마 그 엄마 맞나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래서 최초의 양가 감정.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양가 감정이 이때만 중요한 테마가 아니라 언제 또 나오죠? 청년기의 양가 감정, 부모에 대한 독립도 하고 싶으면서 또 그렇지 않은 감정도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야 최초의 양가 감정은 영아기이고 그 다음에 양가 감정이 한번 인생의 전체 과정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청년기였지.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가 갖는 유용성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 걸 좀 보시라는 거고요. 걸음마기 때 뭐 우리가 뭐 제1반항기, 무서운 메세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가 제1반항기면 또 언제가 제2죠? 바로 청소년기죠. 이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1차 성징기는 남자, 여자의 생식기 위주로라면은 이때 와서는 2차 성징기는 생식 능력의 발달을 얘기하는 게 또 청소년기잖아요. 이 차이들을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유난히 그 다음에 신체 발달과 관련돼서 또 하나 또 청년기 때 중요한 게 뭐죠? 신체적 황금기라는 명칭이 또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시기별 그 명칭이 조금 많았던 두 시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언제하고 언제죠? 청소년기하고 언제입니까? 중년기죠. 그래서 청소년기를 부르는 명칭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중년기에도 이렇게 많단 말이죠. 서로 섞었을 때 헷갈리지 않게 각각의 말뜻 좀 정확히 알고 이런 거죠.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모아드린 유용성이 뭔가, 그 다음에 동시에 봤을 때 보여지는 거, 최초의 양가 감정, 또 청년기의 중요한 양가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보셔라 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거죠. 이거 너무 많아 막 그러는데 시기별로 적어도 그 단계에는요. 우리 교재에서 이런 이론들을 배웠어요. 이 단계에는 이 이론 정도는 딱 제목만 보면 뭔지 알아야 되고요. 어떤 이론이 어느 시기에 중요한지 정도는 아셔야 돼요 하는 중요한 이론이나 그 시기 중요한 정보들을 조금 모아드렸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말할 이유는 없죠. 태아계에서는 유전 요인에 의한 주요 장애, 기출 높다고 엄청 많았잖아요. 뭐 터너 증후군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아기에는 반사운동. 예,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엔스워드의 애착 유형 있었죠.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박스 안에 여러 애착 유형의 한 특징을 넣어놓고 이거는 유형 중에 어느 유형이냐, 안정 애착이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이론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삐아제 인지 발달 알아야 되고, 각 시기마다 삐아제의 그 시기들, 예컨대 영아기 감각운동기, 그 다음에 전조작기, 그 다음에 전조작기, 전기 후기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것들이 되나, 뭐 너무 기출 높잖아요, 삐아제.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4세, 6세에 와서는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 이론 같이 가야죠. 그리고
도덕적 발달 이론이 전인습에서 10세를 기준으로 아동기가 7세부터 12세인데 인습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7세에서 10세까지는 과도기적 단계다라는 말 했죠. 그런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는 마르시아의 자아정체감 4가지 반드시 아셔야죠. 뭘 기준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다음에 청년기 뭐 하비거스트 문제 가지고 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장년기 팩. 예, 팩은 지금 이렇게 봐야 보이죠. 팩은 장년기, 노년기를 둘 다 이제 요 시기를 함께 묶어서 장년기 발달과업 4개, 노년기 발달과업 3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장년기는 융의 개성화 이론 시험 너무 많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노년기와 관련돼서 노화와 관련된 분리이론, 활동이론 알아야 된다. 큐블러로스의 죽음에 대한 이론 이런 것들이죠. 제가 이론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뭐가 어디서 왜 중요한지 이거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를 쭉 들은 다음에는 이 표를 가지고 이 표가 갖는 유용성이 강의를 안 듣고 보면 잘 안 보여요. 예, 만어 이 소리만 나오죠. 근데 좀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됐구나. 그런 다음엔 이 표를 안정감 있게 묵직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문제들을 보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거 위치 어디지? 이런 것들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로 들어가서 신체 발달 먼저 보면 여기에서 특히 태아기에서는 태아기 검사까지도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고 유전 요인 장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다루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영아기에서 이제 영아기 신체적 발달과 관련돼서 아주 디테일하게는 숨구멍 얘기까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걸음마기와 관련돼 갖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발달들 보시고 학년 전기에서 여기 이제 뭐 체중이니 뭐니 조금 요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 거 좀 얘기했고요. 아동기에 뭐 전이가 영구치로 바뀐다거나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예. 그런 것들 좀 봐야 되고요. 특히 신체적 발달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영아기는 신체 발달에서 우리가 폭등기라는 말을 앞에서 했잖아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뒤로 가면은 이런 말이죠. 영아기에 비해 신체 성장 비율은 감소되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죠. 폭등기 다음엔 신체 발달 안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천천히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이런 표현들 정확히 잡으시라 그랬죠. 그러다가 또 한 번 급속한 성장을 하는 게 언제라 그랬죠? 청소년기라 그랬죠. 이런 것들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몸을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청년기에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최상의 말 그대로 이제 신체 발달의 최고조 정점을 찍는다 뭐 이런 얘기한 것들 좀 보셔야 되고요. 장년기, 노년기는 이제부터 신체 기능 저하로 좀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변화들 큰 것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지표를 가지고 발달의 그러니까 영역별, 시간별 짜임 그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영역별, 시간별 이 짜임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발달 말할 수도 없이 이제 삐아제 얘기 엄청 나오죠. 감각운동기, 그 다음에 전조, 유아기가 2개예요. 전조잡기 전기와 후기로 나눠지잖아요.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삐아제는요. 형식적 조작기를 성인까지 봤고요. 중년이나 노년의 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중년이나 노년의 인지가 형식적 조작기의 연장선이지요. 근데 삐아제는 요 표 좀 주의하세요. 장년과 노년의 인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걸 뭐 형식적 조작기 다음에 다른 말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여기까지 전생의 인지 발달 연구를 하진 않았다는 거, 그거 좀 유의하세요. 이 표가 그런 착각을 주면 제가 잘하자고 만든 표인데 오히려 오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지발달에 대해서 삐아제는 인지발달에서 중년기, 노년기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한 바 없다. 성인까지 뭐 그거. 근데 그게 이제 형식적 조작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다 읽진 않지만 당연히 모든 공부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이 특성, 어떤 특성이 예컨대 이거죠. 문제로 얘기하면 구체적 조작기 아동의 인지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아닌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선 전에 게 툭 들어올 수 있고 뒤에 게 툭 들어올 수 있으니 이 비교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매 단계마다 이 비교표를 계속 깔고 갔잖아요. 그거 그랬는데 이 표는 뭐가 유용한 거예요? 전체를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꼭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삐아제는
장년기, 노년기의 인지까지 말하지 않았는데 저는 여기는 인지 영역 발달이니까 앞에는 삐아제 위주로 설명해 줬고 그러면서 삐아제만이 아니라 어때요? 청소년기의 자기 중심성에 대한 엘킨드의 연구, 상상 속의 관중이나 개인적으로와 그 다음에 장년기에 있어서의 인지와 관련해 갖고 뭐 정설은 없고 상반된 견해다 하면서 여기서 유동적 지능, 결정적 지능, 뭐 노년기에 대한 주장은 또 여러 이견이 있다. 이런 식의 인지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넣어드렸단 말이죠. 네, 그것들을 좀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언어 발달은 이제 아주 중요한 시기가 이제 우리가 걸음마기 막 요럴 때하고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여기 4, 5개월 옹알이부터 12에서 24개월까지 내용들 중에 키워드를 넣어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정서 발달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회정서 발달에서 중요한 게 뭘까 좀 보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아기에서 애들이 영아기에 중요한 게 정서 표현 방법이 울음과 미소 있는데 이러면서도 1차 정서, 2차 정서 알아야 되고 애들이 1차 정서에 긍정적 정서만 있는 건 아니다. 울음이 아주 중요한 언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애착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낯가림과 분리불안 알아야 된다. 낯가림 한 5개월부터 분리불안 한 9개월 이런 것들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사회정서 발달에서는 우리가 걸음마기의 자율성 너무나 중요하다. 뭐 배변 훈련 얘기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사회정서 발달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뭘 봐야 돼요? 놀이의 변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걸음마기의 상상놀이, 그 다음에 학년전기 4세, 6세죠. 예, 요때 집단놀이, 그 다음에 아동기 가야 단체놀이. 그래서 제가 요 놀이들의 차이를 비교해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 설명까지는 제가 안 하더라도 그런 것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정서 발달과 관련돼서 청소년기에 아주 중요한 게 심리적 이육이라거나 자아정체감, 마르시아의 정체감 4단계, 이 에릭슨이 말하는 심리사회적 유예의 개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사회적인 관계에서 청년기에 중요한 게 부모로부터의 독립, 뭐 이런 것들, 직업 선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년기에 이제 사회정서적인 걸로 뭐 건강한 가정, 부부관계, 뭐 그 다음에 자녀, 빈둥지 증후군에 대한 문제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노년기에는 지위와 역할, 뭐 역할 상실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요 표가 그 시기에 그 영역지표로 봤을 때 딱 제목을 봤을 때 나 이거 알아. 이것만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어떤 개념은 앞에 어떤 개념하고 다시 또 비교해야 되겠구나. 이걸 가져가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성역할 너무나 중요하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성역할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유학인데요. 이때는 주로 성정체감, 나는 여자, 너는 남자야,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학년전기, 이때 걸음마기가 2세, 4세라면 학년전기가 4세, 6세인데 이때 되면 말 그대로 성항상성, 성은 한 번 정하면 변하지 않아. 성안정성, 남자는 자라서 남자가 되고 여자는 커서 여자가 돼.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역할 고정관념 심화. 이런 부분들 아셔야 돼요. 정체감, 항상성, 안정성, 성역할 고정관념. 근데 여기에서 이것만 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게 요 시기에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꾸준히 발전해 오다가 청년기가 되면 비슷한 단어지만 다른 단어가 나오네요. 성적 정체감, 성정체감이 아니라 이거는 성정체감은 말 그대로 생식기, 타고난 그 얘기죠. 근데 성적 정체감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적 정체감하고 또 그다음에 성적 사회화 개념은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요것들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청년기에 성역할 정체감, 성적 사회화 이게 이루어져야지 결혼하고 또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구분해야 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갱년기에는 성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성격 발달과 관련돼서는 각 학자들마다 그 시기에 이제 성격과 관련된 내용들 연구한 게 있죠. 프로이트라면은 구강기에 구강수동, 구강공격, 학문기에 학문공격, 학문보유, 그 다음에 난근기에 난근기 고착, 뭐 그 다음에 잠복기에 초자아의 강화,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뭐뭐 대 뭐뭐라는 이항 대립으로 하면서 이때 뭐를 형성하면 긍정적 자아 특질로 뭐가 되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격의 발달은 그런 측면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고 크게는 프로이트와 에릭슨으로 봤고요. 또 하나 성격 발달에서 중요한 변화가 융이 중년기의 이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년기는 특이하게도 노년기 전반의 성격 발달을 말하고 있죠. 내향성, 수동성, 조심성, 경직성 등이 증가한다. 이 내용들을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성격 발달에서는 이런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그 단계의 지나친 만족 혹은 지나친 결핍에 의해서 고착이 이루어지면 이런 성격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 에릭슨의 뭐뭐 대 뭐뭐의 이양 대립의 위기 안에서 발달 과업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른 성격 특성, 중년기 융의 성격 특성, 노년기의 특성만 쫙 모아준 내용, 이런 것들을 알 때 우리는 성격 발달에 대한 문제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덕성 발달 보겠습니다. 도덕성 발달에서는 크게 우리가 세 명의 학자가 중요하죠. 프로이트, 피아제, 콜버그죠. 예, 그래서 특히 프로이트는 바로 이제 남근기죠. 예, 남근기. 여기 남근기의 초자아 발달과 관련된 얘기를 아주 중요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근기의 엘렉트라 컴플렉스, 웨이디프스 컴플렉스를 겪는데 이때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서 웨이디프스 컴플렉스를 겪는 아이는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결국은 아버지를 닮아감으로써 아버지 안에 규범이라는 도덕성을 배우고 하면서 초자아가 발달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피아제는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으로 넘어가고 그 중요한 시간의 분기점을 10세로 봤다는 거. 그 다음에 콜버그는 이거를 더 세분화해서 3수준 6단계로 나눠서 전인습, 인습, 후인습해서 2단계씩 나눴잖아요. 요것들 매칭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 조금 하고 있고요. 이것도 뭐 설명을 할 필요는 없죠. 예, 적어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려면 도덕성 발달하면 한 세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프로이트, 피아제, 콜버그 이런 떠올라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각 단계마다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도와야 되나. 인간의 발달 시기별 주요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개입은 직접적 역할과 간접적 역할 둘 다 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도 대면 접촉을 통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 통해서 돕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도 돕는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각 단계마다 예컨대 태아기에는 낙태와 불임의 문제라거나 영아기에는 애착 확립의 문제라거나 이런 어떤 각 시기마다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느 단계에는 아이들의 이 지적 장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도와야 된다. 어떤 때는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것들을 이제 쫙 모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때는 아이들이 어때요? 신체 이미지가 아이들이 식이장애, 섭식장애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알아야 된다. 정체감에 대해서 잘 도와줄 수 있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필요하다. 청소년기 비행 문제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연결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중년기에도 중년기 위기에 대해서 무엇을 도와줘야 되나 이런 얘기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각 시기별 사회복지의 직관적 개입을 연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5쪽의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이 표를 통해서 말 그대로 횡으로 그 다음에 수직으로 시간별 흐름에 따른 영역별 변화, 주요 내용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며 비교할 것인가, 이것들을 진득하니 시간을 좀 둬서 하세요. 그러면 이제 흔들리는 것들이 잡힐 겁니다. 유용한 쓰임이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인행사 내용 많아요. 예. 왠지 과목이 좀 친근한 것 같지만 막상 공부하려면 내용 많은데 어찌 보면 우리가 선택한 전공이 인간의 발달을 이렇게 다각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